해연의 바느질. 해안 마을 비오리포는 언제나 바다 냄새와 함께 깨어났다. 아침이면 물때에 맞춰 어선들이 들고 나고 그 뒤로 갈매기들이 울부짖으며 날아들었다. 짠내는 골목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옷과 머리카락에까지 배어 있었다.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왔고 그 바람은 소문을 싣고 다니기에 딱 좋은 속도였다. 해연의 수성 공방은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있었다. 낡은 2층 건물의 1층, 햇볕이 오후에만 잠깐 들어오는 자리였다. 간판도 없었다. 그저 수선이라고 손글씨로 쓴 종이 한 장이 유리문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다. 찢어진 작업복도 늘어난 카디건도 물에 젖어 형태를 잃은 모자도 해연의 손을 거치면 다시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걸. 그녀는 천을 만지는 손이 섬세했고 묵묵히 일했으며 남의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칠었다. 회색빛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듯 말 듯하던 오후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해연이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다. 손에 든 코트는 짙은 네이비색이었는데 물기를 머금어 검게 보일 정도였다. 수선 가능할까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천 자체도 두꺼웠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베어있는 느낌이었다.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고 어깨 부분엔 바느질 흔적이 성기게 남아 있었다. 어디를 고쳐드릴까요? 소매하고 안감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떨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떨림이었다. 해연은 직업병처럼 그 떨림의 이유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수성공이 묻는 건 천과 실에 관한 것뿐이었다. 사람의 사정은 옷에 스며들어 있어도 말로 캐묻지 않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보름 정도 걸립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 번호를 적었다. 이름 칸에는 준호라고만 썼다. 성은 없었다. 준호는 인사를 하고 다시 빗속으로 나갔다. 해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걸음걸이가 달랐다. 어딘가로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떠나온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날 저녁 해연은 코트를 자세히 살폈다. 안쪽 포켓을 뜯어보니 이상한 꿰맴이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꿰은 바느질이었다. 그 속엔 손때 묻은 작은 금속판이 들어있었다. 해연은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만져보고는 다시 그대로 두었다. 남의 비밀까지 수선하는 건 그녀의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마을은 달랐다. 다음 날부터 준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상한 남자가 마을에 들어왔대. 말도 없이 민박집에 묵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더라. 근거는 없었다. 그저 낯선 얼굴이고 말이 없고 눈빛이 불안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은 준호가 공방을 찾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터졌다. 마을 입구 금은방에서 귀금속이 사라진 것이다. 금반지 서너 개와 목걸이 2점. CCTV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문단속도 평소처럼 대충 했다는 게 주인의 말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향했다. 그 외지인 남자 아니겠어? 요즘 새로운 사람이라곤 그 사람밖에 없잖아. 누구도 증거를 말하지 않았다. 다만 준호가 낯설다는 것, 조용하다는 것,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외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는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혜연은 시장 앞 슈퍼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혜연 씨네 공방에 갔었다며? 혹시 뭐 이상한 거 없었어? 혜연은 대답하지 않고 돈을 내고 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준호는 아직 연락이 없었다.
혹시 소문을 듣고 마을을 떠난 걸까? 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떨리던 손, 조심스럽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코트에 배어있던 그 무거운 기운. 그건 죄를 지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죄책감을 지고 사는 사람의 것이었다. 혜연은 코트를 다시 살폈다. 안쪽 포켓의 꿰맴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그 안에 숨겨진 금속판이 나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다. 파출소 이순경이었다. 혜연 씨, 혹시 며칠 전에 외지 남자 왔었죠? 준호라고. 이순경은 코트를 대충 살피고는 그 사람 연락 오면 파출소에 좀 들르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고 나갔다. 혜연은 한참 동안 코트를 바라봤다. 준호는 범인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증거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혜연은 처음으로 준호가 왜 이 마을로 왔는지 알고 싶어졌다. 코트 속에 숨겨진 금속판이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혜연은 이틀 밤을 고민했다. 코트 속 금속판을 꺼내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금속판은 스테인리스 재질이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가운데엔 파도 문양과 함께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다. 해양구조대 이준호 2019-2022. 혜연은 숨을 멈췄다. 구조대원.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 그렇다면 준호는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신분패를 코트 깊숙이 숨기고 이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걸까? 다음 날 아침 혜연은 민박집을 찾아갔다. 준호는 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혜연이 봉투를 내밀자 그 안에서 금속 신분패가 나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떻게? 코트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신분패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고 문을 열어 혜연을 안으로 들였다. 앉으세요. 준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그는 신분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2해 전이었어요. 겨울 바다에서 어선이 조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죠. 저는 그날 구조팀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파도가 거셌어요. 시야도 안 좋았고. 그런데 선장이 아직 배 안에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구조대원 셋이 함께 들어갔죠. 저랑 민수 형이랑 후배 1명. 준호는 말을 멈췄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선장은 구했어요. 하지만 나올 때 배가 기울었고 민수 형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저는 밖에 있었어요. 형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물살이 너무 셌고 배는 계속 가라앉고 있었어요. 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결국 형은 못 나왔어요. 저는 살았고 책임자였던 제가 살아서 나왔고 형은 바다에 남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저한테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전 알아요. 제가 들어가자고 했고 제가 판단했고 제가 책임자였다는 걸. 그는 신분패를 꽉 쥐었다. 그 뒤로 바다에 못 들어갔어요. 구조 신호만 들어도 손이 떨렸고 밤마다 형이 물속에서 절 부르는 꿈을 꿨습니다. 결국 그만뒀어요. 도망치듯 현장을 떠났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비오리 포로. 준호는 고개를 들어 혜연을 봤다. 그런데 도난 사건이 터졌고 사람들이 절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또다시 의심받고 또다시 변명하고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죄책감이 죄는 아니에요.
준호가 혜연을 바라봤다. 사고였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고 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은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 자신을 가둬둘 건가요? 그게 돌아가신 분이 바라는 일일까요? 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냥 숨 좀 돌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도망가면 정말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 다 고쳐놓을게요. 그리고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혜연은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소엔 공방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금은방이었다. 혜연은 자연스럽게 진열장을 둘러보며 주인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며칠간 조용히 귀를 열었다. 공방에 오는 손님들과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금은방 박 씨에게 30살쯤 된 아들이 있다는 것.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몇 달 전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왔다는 것. 슈퍼 주인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금은방 아들이 최근 인천까지 나간다는 것. 버스 타고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온다는 것. 혜연은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지역 게시판을 뒤졌다. 인천의 한 도박장이 최근 단속을 받았다는 기사를 찾았다. 혜연은 다시 금은방을 찾아갔다. 이번엔 저녁 무렵이었다. 아드님 계세요? 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혹시 최근에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 있었나요? 혜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도난당한 날 밤 아드님도 집에 계셨죠? 2층에. 제가 며칠간 알아봤어요. 아드님이 인천 쪽 도박장을 드나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외지 사람이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어요.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은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박 씨는 그날 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틀 뒤 금은방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다. 파출소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결국 그는 자백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집 금은방에서 물건을 빼돌렸고 외지인이 마침 마을에 와 있어서 그 사람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날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준호를 향하던 의심의 눈빛은 서서히 부끄러움으로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혜연은 공방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결됐어요.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준호가 공방을 찾아왔다. 저녁 무렵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다.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코트 찾으러 왔습니다. 혜연은 뒤편 옷걸이에 걸린 네이비 코트를 가져왔다. 준호는 코트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다. 소매 끝은 튼튼하게 수선되어 있었고 찢어진 안감도 깔끔하게 바느질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깨 부분엔 얇지만 튼튼한 바람막이 천이 덧대어져 있었고 안쪽 포켓도 더 단단하게 보강되어 있었다. 이건 제가 부탁하지 않은 건데요. 서비스예요. 받아가실 것 같아서. 준호는 혜연을 바라봤다. 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분패도 넣어뒀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숨기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누구였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준호는 코트 안쪽을 더듬었다. 포켓 속에서 금속 신분패가 만져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흘 전에 연락이 왔어요. 옛날 팀에서요. 실종된 어선이 있는데 구조 인력이 부족하대요. 저보고 돌아와 달라고.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섭거든요. 다시 바다에 들어가는 게. 준호는 코트를 꽉 쥐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도망친 건 바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무서워서였던 것 같아요. 또 누군가를 못 구할까봐. 또 실패할까봐. 혜연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런데 혜연 씨가 절 믿어줬잖아요. 아무도 안 믿을 때. 증거도 없이 그냥 믿어줬어요. 그게 용기가 됐어요. 준호는 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도 저를 다시 믿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실패했다고 끝은 아니니까. 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언제 떠나세요? 내일 새벽 첫 배로. 그럼 이제 가서 쉬세요. 긴 여행일 테니까. 준호는 코트를 조심스럽게 접어 팔에 걸치고 돌아섰다. 문 앞에서 그는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옷 고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고쳐주셨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공방을 나갔다. 다음 날 새벽 혜연은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5시였다. 첫 배가 출항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 항구 쪽에서 배 기적 소리가 들렸다. 혜연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항구까지는 10분 거리였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인천행 여객선이 막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착장 끝에 준호가 서 있었다. 네이비 코트를 입은 그는 배낭을 메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코트 자락을 흔들었다. 혜연은 조용히 다가갔다. 준호는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다. 일찍 나오셨네요. 그냥 바람 쐬러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배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잘 다녀오세요. 혜연이 말했다. 다녀올게요. 그리고 다음엔 도망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러 올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승선 안내방송이 울렸다. 준호는 혜연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배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배가 천천히 떠나기 시작했다. 혜연은 선착장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갑판 위에 선 준호가 손을 들어 흔들었다. 혜연도 손을 들어 화답했다. 배는 점점 멀어졌다. 네이비 코트를 입은 사람의 모습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혜연은 알 수 있었다. 그가 더 이상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걸. 돌아가는 거라는 걸. 자기 자리로. 혜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공방으로 돌아왔다. 작업대 위엔 새로운 수선물들이 쌓여 있었다. 찢어진 작업복, 늘어난 스웨터, 단추가 떨어진 셔츠.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옷들이었다. 혜연은 자리에 앉아 바늘에 실을 꿰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어왔다. 그리고 수성 공방은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었다. 누군가의 상처를 꿰매고 찢어진 것을 다시 입고 낡은 것에 새 숨을 불어넣는 곳. 옷만 수선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수선하는 곳. 혜연은 미소 지으며 바느질을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오늘도 누군가는 찾아올 것이다. 수선이 필요한 옷을 들고. 그리고 어쩌면 수선이 필요한 마음도 함께 들고. 공방 문 앞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